합리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서 기적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 단어 자체도 거의 시대착오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는 기적 없이 슈렉과 외계인 같은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라는 현명한 표현에는 변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확실히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누군가도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이미 제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그런 선물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제 엄마와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인문학도였던 저에게 차는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제 생일에 아빠가 손님이 많이 올 예정이라며 추가로 미네랄워터를 사러 몇 분 동안 나갔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확히 오전 8시 20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새 드레스와 구두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간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창문 바로 아래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문이 열린 채로 반짝이는 빨간색 마쓰다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옆에 서서 저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함께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저만큼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확히 21살의 놀랍도록 편안한 실내, 내비게이션 및 기타 장치를 갖춘 아름다운 일본차의 소유자가 되었고, 앞으로 그것들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운전 학원도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학원에 성실히 다녔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정직하게 운전시험에 합격했고, 진짜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을 받기 전까지 남은 1년은 정말 말 그대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공부, 구직, 그리고 마침내 성공적인 취업. 아빠가 요코 오노라고 부르신 제 사랑하는 마쓰다와의 매일 빡빡한 일정. 아빠는 존 레논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숭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된 말로 고개를 들 시간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아주 좋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매우 훌륭한 졸업장. 비록 옆 도시에 있지만 크고 유명한 회사에서의 일자리. 아빠의 완전한 신뢰와 그는 곧 제가 운전을 아주 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로는 다시는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제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아빠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깝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분은 항상 제 친구셨습니다. 고전에서처럼 내 안의 모든 장점은 책 덕분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아빠 덕분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포괄하는 다양한 책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잭 런던의 하얀 송곳니와 푸시킨의 아가씨농,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악쇼노프의 동료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하키와 축구를 좋아합니다. 미드필더와 골키퍼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시코르스키와 코를요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와 남편이 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태블릿과 스타워즈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저에게 얼마나 큰 권위자인지 아셨기 때문에 제가 14살쯤 되었을 때 얘야, 너는 남자아이들과 지내기 힘들 것. 아빠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저를 약간 무서워했습니다. 저를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 무리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 무리에서는 그랬지만 데이트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씁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엄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어쩌면 제 기준을 조금 낮췄을지도 모르지만 졸업반이 되었고 요코 오노가 생겼습니다. 성스러운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에게도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없이 첫 직장이 있는 옆 도시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사전 답사를 하셨습니다. 편리한 아파트, 모든 가전제품이 완비된 적당한 가격에 그리고 근처에 주차장까지 있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저도 함께 갔습니다. 비록 저는 부모님을 믿었지만요. 임대 아파트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 우리는 셋이서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는 욕실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소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을 집에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니야. 내일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직접 사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익숙한 길을 따라 차를 운전했고 가는 길에 대형 슈퍼마켓 두세 곳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도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며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아빠의 가르침입니다. 아빠는 제가 마쓰다를 운전하면서 얼마나 강력하지만 항상 선하지만은 않은 힘을 소유하고 있는지 넌지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100번 오를 수도 있지만 마주오거나 평행하게 달리는 차량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보행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고골의 바보와 길이라는 재앙이 있다라는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재앙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다행히도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보고 잘 지킵니다. 두 개의 슈퍼마켓을 들렀습니다. 빨간 신호에 멈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 범퍼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어이없는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저는 아무것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멍청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살금살금 다가가 백병전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역겨운 파란색 메르세데스에서 수컷 한 마리가 메뚜기처럼 뛰쳐나옵니다. 나이는 제 또래이거나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가 두 걸음, 저도 두 걸음, 그렇게 만났습니다. 엘베 강에서의 만남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네 바퀴 달린 창조물을 보며 제 차는 범퍼가 찌그러지고 긁혔습니다. 뒤쪽 흙바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의 차는 앞쪽 범퍼가 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조언이 쏟아집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견인차는 필요 없어. 얘들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저도 모르게 저는 브레스트 평화 조약, 즉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그 남자는 거의 근처에 있는 정비소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녁까지 차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 제가 지불해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그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저랑 데이트하고 싶으세요? 아가씨, 저는 그저 범퍼를 급히 고쳐야 할 사람이 누군지 말해야 할 뿐입니다. 저는 제 성, 이름, 그리고 부칭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가늘어집니다. 무언가의 골똘히 생각할 때 제 아빠와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표정이 돌아오고 그는 지갑을 열어 꽤 많은 돈을 꺼내 저에게 건넵니다. 이 정도면 수리비로 충분할 것입니다. 수리비로는 정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 일본 차는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하루 뒤면 떠납니다. 저는 무사히 임대 아파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첫 출근날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밝았습니다. 리셉션의 예쁜 여직원이 저를 회사 대표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첫 출근을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은 낯선 이고르 니콜라예비치를 불러 저를 소개하고 우리를 제 근무지로 보냈습니다. 우리 부서가 있는 큰 방은 현대적인 가구와 수많은 선인장, 그리고 커피 중독자인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커피 머신으로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첫 출근날이 끝날 무렵 저는 동료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즉시 어색함 없이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호감 가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던지는 주제에 맞는 농담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징크스가 생기지 않도록 속으로 나무를 두드립니다. 저는 동료들의 말대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간 회의에서 부서장인 이고르 니콜라예비치는 저에게도 별도의 주제를 주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업무에 푹 빠졌습니다. 사실 부서 전체가 그랬습니다. 제 동료들의 훈훈한 멘트로 끝나는 우리 모두의 휴식 시간은 제 아빠의 전화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전화에는 비틀즈의 노란 잠수함이라는 별도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근무 시간에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셨는데 웬일이신지. 저는 전화를 낚아채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빠는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제 상태를 파악하시고는 바로 사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괜찮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혹시 집에 별장 열쇠를 두고 오지 않았는지 말해줄래? 우리 열쇠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거기에 오래된 소파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서. 5년 전에 저에게 주신 제 열쇠는 책상 위 서랍에 있었고 저는 아빠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속삭이고는 전화를 끊고 부서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과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에 대해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이고르 니콜라예비치를 포함한 제 동료들이 노란 잠수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이고르 니콜라예비치를 좀 더 주의 깊게, 뭐랄까, 바라보았습니다. 위계 질서만 아니었다면 그가 무슨 니콜라예비치인가요? 숱이 많은 밀집색 머리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밝은 색의 가벼운 바지, 단추 2개를 풀고 소매를 걷어올린 베러스네스나야 서러치카. 그는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몸매에 다부진 상체, 미남은 아닐지 몰라도 호감형입니다. 그리고 매우 지적인 눈빛, 부드러운 미소. 아직 큰 목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민망해졌습니다. 셰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왜 하필 비틀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제 부모님의 우상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어요. 저도요. 이고르 니콜라예비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다 함께 브루더샤프트를 마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는 집안일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발코니를 청소하는 것이었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창문을 닦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남았습니다. 방충망을 떼어내 욕실로 옮겨 깨끗이 씻는 것이었습니다. 방충망 하나가 약간 찢어져서 욕실로 보내졌습니다. 두 번째 방충망은 떼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발판을 가져와 그 위에 올라가 방충망의 위쪽 고정장치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떼어내긴 했지만 방충망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열린 창문 밖으로 휙 날아가 버렸고 바람을 타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욕을 하며 몸을 반쯤 내밀어 방충망의 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방충망이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아직 씻지 않은 방충망이, 오, 맙소사, 이건 정말 현관문을 열려던 제 셰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충망을 잡았고 당연히 이 공습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1분 후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사과를 하고 방충망을 돌려받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르 니콜라예비치는 그것을 저에게 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왜 하필 그가 자유분방한 방충망을 잡았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밝혀졌습니다. 제 셰프는 동시에 제 아래층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그가 제 상사로서 일한 거의 2주 동안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출근할 때 자신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마쓰다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 앞에서 으스대고 싶지 않았고 부유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출근길은 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일찍 나왔고 셰프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퇴근 시간도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갔고 가끔 가까운 슈퍼마켓에 10분 정도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체육관에 갔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조금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고르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예고한 대로 방충망을 설치하기 위해 저에게 왔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발코니 일이 모두 끝났을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자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고르는 86년 3월에 태어났고 4월에 아버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첫 번째 청산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에 완전히 피폭되었습니다. 이듬해 봄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당시 지역당 위원회는 이고르와 그의 미망인 어머니를 위해 이 아파트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동주택에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으셨고 이고르는 어머니 곁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는 방학 중에도 여름 내내 일하셨고 개척자 수용소 중 한 곳에 교사로 가셨습니다. 항상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고르는 공부를 잘했고 심지어 아주 잘했습니다. 비록 영어 심화반이 있는 진지한 학교였지만 그래서 비틀즈의 노래를 부르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꿈인 고등교육을 받으라는 꿈을 첫 번째 시도에서 이루었습니다. 공과대학의 국비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연구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5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프라하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돌발 상황도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려는 학장의 제안을 즉시 수락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의 병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게릴라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와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기였고 폐는 거의 암에 먹혔습니다. 그리고 전이는 이미 모든 장기를 점령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간호사는 주사의 효과가 이미 약하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 지으려고 애쓰셨지만 입술은 깨물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후에는 무감각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벗어났습니다.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웠고 그는 불행히도 연석의 등을 부딪혔습니다. 압박 골절로 이고르는 한 달 반 동안 외상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전 나이든 의사는 이제 이고르 자신이 구부정하고 허약해질지 아니면 체육관을 제2의 집으로 만들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이고르의 프로젝트는 인정받고 승인되었습니다. 상사는 특허를 받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받은 돈은 오래되지 않은 스코다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회사가 확장되었습니다. 이고르는 프로필 부서를 이끌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고르 니콜라예비치, 저는 뻔뻔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짝은 어디에 있는 니콜라예비치는 빼고 말합시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제 대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 100% 진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생겼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이 감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쁘고 어색하고 약간 두려운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거울을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스파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각자는 제가 고집해서 각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고르는 저를 체육관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동시에 어떤 섹션이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펜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고 장비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간도 일치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랍게도 훈련에 열중하면서 감기 때문에 3번만 빠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정말로 펜싱을 하는지 몇 번이나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스카이프를 통해 완전한 펜싱 복장을 하고 몇 가지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저를 칭찬하셨고 심지어 과찬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변치 않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도 이것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저는 과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고르, 저는 항상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아직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책에 따르면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들렸습니다. 답다 단둘이서는 아니었고 제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였습니다. 5월 연휴에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스포츠, 자동차, 축구, 음악 모두가 그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이고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로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따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르는 저에게 에메랄드빛 상자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저를 일으켜 세우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빠, 엄마에게서 동시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가오는 결혼식, 신혼여행,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하객은 주로 우리 회사 사람들로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부모님만 오셨습니다. 피로연은 격식 없이 따뜻했습니다. 춤을 제외하고요. 비틀즈의 노래가 몇 번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따라 불렀고 엄마와 아빠도 꼭 함께 부르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제 짐을 이고르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제 집주인과 작별 인사를 했고 늦은 저녁에 택시가 도착하기 전에 청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트빌리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를 선택하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다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것을 금방 알아차리시고는 이고르는 아빠와 똑같아.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딸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미 2번 해외, 유럽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트빌리시는 여전히 행복하고 다채로운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다채로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빌리시는 우리 미래의 아들의 공동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동안 우리는 집에 돌아오면서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친구인 엄마들이 말하는 어떤 징후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저녁에 이고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남편이자 예비 아빠는 이렇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즉시 스카이프를 켰고 부모님이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대뜸 소리쳤습니다. 연습하세요. 손자 아니면 손녀가 생길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다시 눈을 가늘게 뜨셨고 엄마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온 선물이니? 네. 우리는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트빌리시에서요. 지금도 아빠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분석할 겨를도 심리학을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좀 더 주의 깊었다면 더 일찍 맞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매일 연락하셨습니다. 몇 번 오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몸 상태가 좋았습니다. 펜싱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날씨에도 산책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 반까지 출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고르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고르의 차를 타고 출산 가방을 챙겨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남편은 출산에 동참했습니다. 의료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절하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놓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힘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제때 퇴원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긴장되고 행복해 보이셨는지. 저는 가끔 우리가 모두 병원 현관에 서 있는 사진을 봅니다. 중앙에는 아들을 안고 있는 이고르가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카메라가 아니라 아기를 보고 계십니다. 풍선, 꽃, 그리고 거대한 팬더. 이것은 제 동료들의 축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아르툑이라고 이름 지은 아들은 이고르도 반대하지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손자와 함께 있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제안하신 어머니의 도움을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모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은퇴까지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셨고 일도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아빠는 더더욱 은퇴하기에는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빠와 엄마가 가능한 한 자주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르툑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키와 몸무게가 얼마인지 계속해서 사진 보고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정확히 제때 앉고 서고 10개월에 걷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는 소아과 의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1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유치원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3살이 되면 차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르툑은 바로 보육원이 아니라 유치원에 갈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자 전직 간호사인 리디아 바실리예브나가 보모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잘 지냈고 그녀를 믿었습니다. 아니, 잘 지냈다니요. 리디아 바실리예브나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족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 저는 전일 근무로 복직했고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르티움카가 1년 반이 되었을 때 회사 대표는 저와 이고르를 자신에게 불렀습니다. 그는 다소 자신 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제가 한때 졸업했던 제 도시의 대학교에서 앞으로 있을 주제에 대한 2주간의 세미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답을 주세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러셨듯이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개인 휴가를 내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 아르튠카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즉시 자신의 상사와 협의하셨습니다. 그는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리디아 바실리예브나에게 2주간의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회사 대표에게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르에게 저와 아르튠카를 부모님께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며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짐과 장난감을 챙겼습니다. 이고르는 차를 세차하고 주유하고 카시트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는 제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아르튠은 할머니와 함께 전혀 칭얼대지 않았고 할아버지에게는 활짝 웃었고 그리고 이제 이고르는 우리에게서 사진 보고서와 스카이프 대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에는 세미나가 없었고 저는 자진해서 슈퍼마켓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일본 차는 항상 그렇듯이 집에 두고 저는 한도 이상으로 짐을 실었습니다. 2개의 봉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제 자신이 우스웠고 탐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앞에 파란색 메르세데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왠지 익숙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리나 씨. 무슨 일이죠? 저를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보세요. 저는 거의 3년 전에 당신의 마쓰다 범퍼를 망가뜨린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괜찮아요. 잊어버리세요.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젊은이, 저는 결혼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아르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부탁입니다. 저도 아르튠입니다. 그리고 제 부친은 당신과 같습니다. 흥미롭지 않나?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아빠처럼 눈을 가늘게 뜨는 모습.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는 확실히 아빠를 닮았습니다. 25년 전에 아빠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제 이복 오빠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당신을 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저는 당신의 아빠와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무엇이 저를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에게 제 짐을 쥐어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그리고 우리는 초인종을 누릅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십니다. 엄마의 옷자락을 제 아르튠카가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아빠가 고개를 내미시 아빠는 손자에게 공을 부풀려주고 계셨습니다. 말 없는 장면. 그러고 나서 엄마가 우리를 안으로 중요한 것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저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황스러워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황스러움의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마치 저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분명히 제 오랜 친구나 지인이 아닙니다. 우리 넷은 부엌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엄마는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손님은 1대1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침묵이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르튠카가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는 부풀린 공을 들고 우리에게 와, 저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나 손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르튠카를 무릎에 앉힙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묵을 깨고 손님이 말합니다. 저도 아르튠입니다. 제 성은 파블로프입니다. 저는 리페츠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은 타마라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스웨덴 사람과 재혼하셨는데 그는 거의 1년 동안 어머니가 설계국에서 일하던 공장에 출장을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스톡홀름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태어났고 2년 후에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공부했고 선생님들은 러시아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레닌그라드의 전기공학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 아버지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를 다녔고 트빌리시의 같은 설계국에 배정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피타크와 레니나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엔지니어 계측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그룹이 그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한 달이 지났지만 그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빌리시라는 도시는 관대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도시였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는 완곡하게 말해서 비난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는 신경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설계국 국장에게 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배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력서에 좋은 기록을 남기고 고향인 리페츠크로 떠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헛되었습니다. 아마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첫사랑을 잊으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 나쁜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에 대해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에게도. 그러고 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부친은 진짜입니다. 즉, 요즘 말하는 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친입니다. 저는 아르티옴 미하일로비치입니다. 당신도 미하일로분 하죠. 그리고 다시 부엌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알고 보니 제 아르티옴카는 큰 아르티옴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침실로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아빠와 손님에게 번갈아 시선을 돌리며 두 사람이 100% 닮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엄마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분은 큰 아르티옴을 쳐다보시다가 눈을 가늘게 뜨시다가 고개를 푹 숙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 말합니다. 아빠,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아빠가 일어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 같은 과 동기였지. 그곳에 도착해서 기숙사를 배정받았지.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아빠와 다른 2명의 계측기 전문가가 그곳으로 그들은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장비가 있는 여러 공장도 구했어. 그들은 몹시 지쳤어. 트빌리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만든 무거운 코퍼 스탠드를 들어올리는 장치를 작동시키려고 했을 때 밧줄이 끊어졌어. 아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헬리콥터로 예레반으로 이송되었어. 3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 마침내 회복되기 시작했어. 퇴원했지. 트빌리시로 돌아왔어. 설계국에서 타마라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떠났다고 했어. 누구는 모스크바로 갔다고 했고 누구는 보로네시로 갔다고 했어. 섭섭한 마음이 컸어.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 타마라에게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겠지. 2년 동안 근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엄마를 만났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만났어. 나는 타마라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엄마는 이미 흐느껴 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큰 아르티옴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아빠는 몰랐어. 믿어주겠니?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절대로 너와 엄마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분과 25년 동안 함께했어. 그리고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큰 아르티움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아마도 모든 것이 어머니가 그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경솔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진짜 아버지를 모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에 대해 알아보렴. 어쩌면 그분에게 도움이 필요할지도 그리고 이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2명의 혈육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다른 한 명의 거울상과 같습니다. 단지 25년이라는 세월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오랫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범퍼 사건 때에 왜 그런 닮은 점을 그냥 지나쳤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묻습니다. 여기 혼자 왔나요? 가족은 있나? 아르툑은 마치 정신이 든 듯 말합니다. 가을에 결혼합니다. 비웃지 마세요. 제 미래의 아내 이름도 알리나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정말로 모두 웃음을 터뜨립니다. 물론 그 웃음은 다소 긴장된 웃음입니다. 하지만 치유하고 뭐랄까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웃음이기도 합니다. 거의 동시에 제 아빠와 제가 찾은 오빠가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이제 제가 울 차례입니다. 저는 큰 소리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웁니다. 그러자 그들 둘, 아빠와 아르툑이 즉시 저에게 다가와 똑같이 말합니다. 울지마 알리노치. 가을에 우리는 아르툑과 알리나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친구 알리나는 우리를 알게 되자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한 가족에 2명의 아르툑과 2명의 알리나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 그러자 우리는 웃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알리나, 제 동명이인이자 오빠 아르툑의 젊은 아내와 저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오빠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는 제 이고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아들 아르툑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젊은 부부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스웨덴에서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스웨덴 가족들이 모두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저는 타마라와 제 아빠의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엄마가 타마라가 우리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전히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는 악당도 거짓말쟁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저는 또 제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른이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갖고 싶었던 제 꿈을 이루게 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빠 없이 살았을까? 게다가 저는 제 부모님의 성격 중 일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고, 저는 그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들에게 이 자랑스러움을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생일이 있는지 아신다면, 그리고 곧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르툑과 알리나에게 곧 아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미리 제 이고르를 대부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들 역시 이제 대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기적에 대해 제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합니다. 저는 꼭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들은 인생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들은 비열함과 실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용서하고 이해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아들은 하얀 송곳니가 어떤 개였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르툑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자랄지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저와 이고르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과 숙모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대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오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